알면 할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작한 사상 이렇게 단촐할 수가 없는데 그러게요. 오늘 네. 원래는 안느님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녹음에 불참을 하시고 그렇죠. 3시 하려고 했는데 슐라님이 좀 많이 늦으신다 그래서 아니 근데 네. 뭐 일찍 오신 거기는 해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이제 녹음을 두 장소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맞아요. 다른 곳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다른 스튜디오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네요. 네. 이게 또 둘이서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인지 저희도 지금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평소랑 달라서. 근황 토크부터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우리 근데 아까부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 밥을 같이 먹어서. 네, 우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네네. 녹음을 못했는데 네. 네, 해외 출장 때문에 아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중국 상해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 상해는 어떤가요? 그 뭔가 중국 중에서 제일 핫한 느낌 아니에요? 그래도? 그쪽 그 베이징이랑 더불어서 음. 그나마 가장 많이 발전된 도시 그런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물론 출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일이면 다 그래. 노는 맞아요. 건 아니었어서 네. 혹시 그럼 뭐 저기 뭐 정부 임시청사 뭐 이런 데도 가보셨나요?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출장이지만 아. 상해에서 갈 만한 곳들 뭐 저 거기는 진짜 꼭 가보고 싶어요. 하몽님은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는 뭐 무탈한 한 주말 보냈고. 그러면 무탈한 한 주니까 다른 걸 물어볼게요. 네네. 제가 없이 녹음을 네. 하셨잖아요. 아 지난주에. 네, 어땠어요? 지난주에 뭐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조금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저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범례의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내가 말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범례님이 있었으면 중간중간 이런 걸 많이 짚어줬을 텐데 이제 우리끼리나 아니면 청취자분들도 범례가 있었으면 이런 거 얘기 한번 해줄 타이밍이 됐는데 하는 느낌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좀 계속 생각이 났지. 아무래도 처음 빠져봤잖아요. 물론 네네. 이제 앞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종종 매번 빠질 일이 생기겠죠. 다 누구든. 참석할 수는 없겠죠. 근데 처음 빠지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빈자리에 대해서 뭔가 내가 없어도 아무도 내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이번 주에 안느님이 빠지기로 우리 패널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오늘 텐션을 좀 높여서 네. 안느님이 없어도 우린 즐겁게 할 수 있다. 우리 오디오 꽉꽉 채워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슐라님이 안 올 줄은 몰랐네. 근데 지금 둘이서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되게 신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오늘 이야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구독, 좋아요입니다. 물결까지. 뭔가 우리 거 구독해달라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럴까봐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러니까 구독 시스템에 대해서 요즘에 서브스크라이브 시스템.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좋아요 버튼 누르잖아요. 페이스북을 필두로. 그렇죠.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요즘은 인스타그램. 사실 팟캐스트도 좋아요 버튼이 있죠. 그렇죠. 네. 오늘 좀 눌러주세요. 그런 거 아니라면. 맞다. 아니라 그랬지. 참. 네. 내 자아가 분열됐나 봐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좋아요, 구독 뭐 눌러주세요 막 이러면은 보통 유튜브나 이렇게 인스타그램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 구독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어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흔히 듣는 그 말 자체를 주제로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 직관적으로 뭐 제일 처음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말들이 왜 생겨났는지 한번 따져볼 만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크리에이터들이 왜 영상 뒤에 꼭 이 말을 붙일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거 아니에요? 랭킹? 뭐 그것도 있고 뭐 이제 또 소비자의 입장으로 시청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영상을 봤다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감사의 표시 뭐 그런 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의 랭킹이나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호구 잡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뜻의 그런 걸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아니 그러니까 뭐 영상을 본 거에 대한 뭐 비용을 낸다 그래야 되나? 아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길거리 공연을 보면 이렇게 그쵸. 기타 가방을 열어뒀듯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비슷한 개념이고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구독 시스템의 뭐 역사나 현재 구독 시스템들이 왜 중요한가? 솔직히 이제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몰리고 있어요. 이 구독 시스템을 맞아요. 만드는 거에 있어서 네, 왜 기업들은 다 이렇게 저마다의 구독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제 좋아요 버튼은 우리가 왜 누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구독 시스템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그 정의를 나름대로 좀 내려봤습니다. 구독 시스템이라 하면 정기적으로 특정 서비스의 사용 권한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누리는 행위 또는 그 서비스 등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붙여봤어요. 일단 정기적인 게 특징이고, 그러니까 매달 일정 비용을 내겠다 이거를 약속을 해놓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렇죠. 뭐 매달일 수도 있고, 네네. 매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분기에 한 번일 수도 있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서비스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냥 한 번에 퉁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좀 자유이용권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크게 시대별로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2000년대 이전의 구독 시스템들은 뭐가 있었을지 2000년대 이전 네. 정확히 생각나는 거 두 가지 있어요. 뭐 있어요? 신문지랑 우유. 맞아,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뭐 신문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맞아. 옛날엔 진짜 신문지 안 보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맞아. 많이 모든 봤죠. 집이 신문 다 봤잖아요. 뭐 맞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조선일보 볼 거냐, 중앙일보 볼 거냐, 뭐 한겨레 볼 거냐, 경향을 볼 거냐 이 차이였지 보긴 봤을 거예요. 맞아. 두세 개씩 받아보는 집도 있고. 네. 맞아. 이게 뭐 신문을 하나 보면은 덜 보는 걸 끼워주는 경우도 있고. 맞아. 옛날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 시사지, 경제지를 합쳐서 본다거나, 뭐 주간지를 같이 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잡지 종류들도 많았고요. 맞아요. 월별로 이렇게 잡지가 나오고 네네. 뒤에 가계부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들 가계부 쓰시고 이번 달 잡지의 그 부록은 무엇인가, 뭐 약간 맞아. 뭐 상품 무엇인가 이런 것도 보기도 했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해주신 우유, 야쿠르트, 맞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먹었잖아요. 가방을 앞에다 걸어놓으면 현관문 앞에 걸어놓으면 맞아. 아침에 이렇게 우유를 싹 채워주는. 요즘 애들은 모르겠죠. 왜 현관문 오른쪽 밑에나 왼쪽 밑에 그러니까 동그란 구멍이 있는지. 그게 과거의 마켓컬리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게 새벽 배송. 맞아. 새벽 배송의 원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유를 뭐 이제 그냥 집 앞에서 바로 갖다 주는 거를 먹을 수도 있었고, 요까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공감하실 만한 게 또 있습니다. 헬스장도 사실 구독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장도 뭐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돈을 내면 하긴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갈 수 있구나. 그렇죠. 구독 시스템이랑 일반적인 그냥 구매 시스템과의 차이는 내가 그거를 결제를 해두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정기 사용권에서 뭐 100회 이용권 뭐 이렇게 끊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헬스장은 뭐 한 달, 뭐 기간으로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사실 구독 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뭐 10번이면 10번에 대한 사용료를 그냥 사는 건데. 그렇죠. 어차피 나눠보면 그게 1회당 이용료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가 한 달 동안 이 헬스장을 사용을 하겠다 해놓으면은 계속 갈 수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생기는 거고. 또 이제 유명한 마트 코스트코 있죠. 코스트코도 사실 구독 시스템이에요. 회원권? 네, 회원권 자체가 1년짜리의 사용권을 지불을 하면 그러네, 생각해보면 그러네. 우리가 그 안에서 물론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고 사기는 하는데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구독 시스템, 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타겟팅을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흔히 구독 시스템, 서브스크라이브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최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뭐 골프장 회원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맞죠. 네.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 회원권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것들이 다 사실은 그 정기 구독권 뭐 이런 느낌이니까.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도 있네요. 그러네요. 저 어렸을 때 그걸로 진짜 많이 갔었는데. 맞아요. 그 용인 쪽 사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고 또 그 롯데월드도. 그쵸. 잠실 쪽이나 서울 사시는 분들, 아이 자녀 있으신 분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1년 내내 뽕을 뽑아요. 그거 있으면.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뭐 좋았던 적도 있고. 자, 그리고 2000년대 넘어와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대표적으로 2000년대 구독 시스템을 뽑은 거는 음악 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멜론을 필두로 해서 뭐 소리바다 뭐 이런 것들 진짜 얼마나 출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음악을 이제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음악을 원래는 이제 뭐 테이프, LP 맞아요. 옛날에는 네. 곡당 얼마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100곡 이용권을 뭐 묶어서 판다거나 그런 진짜 모델이 옛날에 막 그 벅스 처음 나오고 맥스 MP3라는 홈페이지 나오고 그럴 때 윈 MP3는 플레이어 이름이었나요? 플레이어 이름이죠. 아, 네, 맞네, 맞네. 그때는 진짜 곡 하나당 얼마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스트리밍을 하는 거는 우리가 아예 제껴놓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치. 스트리밍을 한다는 거는 인터넷 사용료도 우리가 계속 지불을 해야 됐고. 맞아.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에 뭐 이런 통신 기능이 없을 때니까.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달 동안 이용권을 얻으면 그냥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용도 또 내야 되네. 그럼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고. 이제 또 사실 그 구독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아까 뭐 100곡 이용권 이런 거에도 문제가 많았던 게 그 창작자 쪽하고 음원 이제 사이트라고 하죠. 그런 앱들을 만드는 회사들하고 약간 밥그릇 싸움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에 우리가 뭐 소유하는 음원, 뭐 LP, CD, 테이프 이런 것들은 그냥 음반 제작사가 만들어서 유통을 하면 됐는데 맞아. 이제 음원 사이트라는 새로운 먹이사슬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가수들의 소속사에서는 그럼 우리 이거 다 뺏어가면 뭐 죽으란 소리냐 뭐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그게 화두가 많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가지고 뭐 소속사에서 가수들 모르게 불공정한 소득을 얻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판매량 자체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던 시절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때는 한 곡을 다운을 받아 3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 300원인가 해서 다운을 받으면 DRM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보안 시스템도 없었어요. 맞아. 내가 받아서 친구한테 주면 그냥 걔도 틀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소송도 많았을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를 좀 정립하고 좀 세계 시장에 처음에 따단하고 나온 게 애플의 아이튠즈. 네. 그쵸. 이제는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없어졌죠. 없어졌죠. 네. 맞아요.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맞고, 그러니까 불법 복제 CD나 테이프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고속도로 휴게소 한번 가면 다 있어 다. 구루마 같은 거에다가 앨범 커버도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껴놓고 해서 똑같이 파는데 짝퉁 뭐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말씀해주신 DRM 불법 복제 방지하기 위한 기술들도 막 생겨나고. 근데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아이튠즈 이런 대안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음원 사이트가 이때만 해도 처음 이제 생겨났는데 이게 이제 음원을 구독하면서 들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된 첫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좀 이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 개념이 조금 익숙하지는 않은데 RSS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다 글을 올렸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이제 글 자체가 그냥 인터넷 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검색해서 찾아가면 이제 그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RSS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거를 글을 올리면 내가 구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글 자체가 보내지는 맞아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의를 찾아봤는데 뭐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같이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RSS 리더라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로그인 이런 거 필요 없이 글이 자동으로 쏴지는 그런 개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 정립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현재로 오면은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진짜 여기저기 구독 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컨텐츠 플랫폼에 대한 구독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그 컨텐츠 자체를 구독 시스템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뭐예요? 네, 전자는 뭐예요? 컨텐츠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구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뭐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왓챠 플레이, 애플 TV 플러스 이번 나온다고 하는 거, 뭐 디즈니 플러스. 진짜 완전
핫한 큰 기업들이 돈을 때려박으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곳이고, 음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멜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뭐 애플 뮤직도 있고 스포티파이도 있고, 책 같은 경우에는 밀리의 서재, 뭐 리디북스, 교보문고, 샘, 뭐 아마존 킨들, 뭐 아마존 킨들이 단말기 이름인가? 아마존에서도 분명히 뭐 무제한 구독하는 서비스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잡지 같은 경우는 애플 TV, 애플 뉴스 플러스죠. 이번에 또 뭐 출시한다고 해서 얘기가 됐었고, 퍼블리 같은 일정 우리나라 사이트인데 이거는 매달 얼마 동안에 돈을 내면 그 안에 있는 글들을 마음대로 읽어볼 수 있는 약간 뭐 시스템도 있고, 또 스트리밍 게임도 요즘에 막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뭐 구글과 애플에서 다 출시를 한다. 그래서 뭐 스타디아인가? 맞습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에 스타디아, 애플은 아케이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게임 시장의 진출을 마저 구독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일정한 돈을 이제 서비스 업체에다가 구글이나 애플에다가 내면 그 안에 있는 게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의 사양이 좀 낮더라도 서버에서 연산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고사양의 게임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다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모여있는 장소잖아요. 허브잖아요. 이런 개념이 있고, 컨텐츠 자체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네네. 플랫폼 얘기였던 거죠? 네, 플랫폼으로서의 전자. 구독 시스템.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려고 할 때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구매하지 않고 넷플릭스 이용권을 구매하면 한 달 내내 영화를 막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플랫폼 구독 시스템. 네네네.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면 이게 재밌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에 조그만한 회사들에서도 자체 정기 구독 모델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장소를 먼저 이야기해보면, 장소를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판다. 이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 사무실 맞아요. 공유 오피스라고 하나요? 네네네, 맞아요. 그 뭐 위워크 같은 공유 오피스들도 한 달 동안 내가 이 사무실을 이용하겠다 하면은 이제 장소를 쓸 수 있고, 요새 이제 저도 가입해 있는 서비스인데 뭐 트레바리 해가지고, 트레바리는 한 달 동안 4달 동안 독서 모임을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또 재밌는 것들이 꽃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 꽃가라고 있어요. 꽃? 네. 그래서 근데 꽃은 가지는 거예요, 그럼? 네. 근데 보내주는데 이제 그 플로리스트라고 하죠. 이제 그분들이 꽃 따발을 예쁘게 만들어서 2주에 한 번씩 보내줘요. 되게 난 잘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 그러니까 꽃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는 선물용으로 그쵸? 딱 일회성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꽃이라는 게 뭔가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약간 냅두면 썩고 없어지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낭만 없어 보이나? 우리 둘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뭔가 쿠팡이나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마켓컬리 이런 거는 음식 소비재잖아요. 다 뭔가 효용이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꽃을 구독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소비재보다는 내 좀 더 기호에 맞는 그런 거지만, 그쵸. 이게 꽃이 이제 시들만 하면은 또 새 꽃이 오는 거야. 시들만 하면 새 꽃이 오고, 이게 그래서 항상 뭐 우리 집을 뭐 빛내줄 수 있다, 요런 거를 중요시하는 분들이면 충분히 구독할 만한 서비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맥주를 구독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정기 배송 같은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정기 배송이 정확하고, 벨루가 브루어리라는 이제 회사에서 스타트업에서 런칭한 서비스인데 65,000원을 내면 한 달에? 네. 싸지 않네. 월에 2번 맥주 2병씩인가 4병씩인가 하고 안주하고 네, 보내준대요. 근데 그 맥주들이 이제 다 뭐 유명하다면 유명한, 그러니까 뭔가 테이스팅이 좀 취향을 타는 그런 맥주들. 비싸다면 비쌀 수 있는데 좀 맛있는 맥주를 집에서 정기적으로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괜찮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주 사지만 사기 되게 귀찮은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휴지도 정기 배송 해주나요? 그 쿠팡에 보면 그 정기 배송 랭킹이 있어요. 진짜. 그 중에 휴지도 많고 그 식수, 생수라고 하죠. 생수, 뭐 이렇게 기저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조사해온 것 중에는 면도기 날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저도 이따가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네.
구독 시스템이라는 게 네네. 뭔가 기존 사업에는 없던 네. 새로운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약간 완전 다른 사업군인 것처럼 크다가 이 구독 시스템이 처음으로 전통적인 그 구매 방식의 시스템을 무너뜨렸던 사례래요. 면도기가. 그러니까 원래 그 질레트를 필두로 해서 네네. 약간 고급화된 면도기가 네. 한참 시장의 트렌드였잖아요.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면도기 날이 되게 비싸거든요. 맞아요. 어떤 면도기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그 구독 시스템을 고안했던 회사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연 남자들이 뭐 주로 면도기 남자들이 쓰니까 과연 남자들이 고급 면도기를 원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일회용 면도기를 일주일에 한 번인지 뭐 며칠에 한 번인지 이렇게 줄 테니 한 달에 얼마씩 낼래? 라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미국에서 대박을 쳤대요. 맞아. 원래는 그 미국에 있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레트의 아성이 흔들릴 정도로 맞아.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구독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컨텐츠를 디지털 기기에서 소비하는 구독 시스템을 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그 면도기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그 이후로 오프라인에서도 구독 시스템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시장에 큰 파급력을 줬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매 시장에서도 구독이 먹히는구나. 이 제조업에서도 구독이 먹히는구나. 하는 게 처음으로 그 면도기 시장에서 생겨났던 것 같고 이제 다시 뭐 디지털 컨텐츠로 좀 돌아오면 저는 요즘에 또 즐겨보는 서비스가 그 메일 뉴스레터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메일 한 보면 보통 광고 메일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이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내 메일 주소에다가 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일을 보내주는 종류가 되게 다양한 지식들을 담고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뉴닉이라고 해가지고 뉴스를 일주일에 2번씩 보내줘요. 근데 그냥 기사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기사를 좀 재미있게 아니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그 전후 맥락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기사를 보내주는 거 플러스 네. 그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뭐 배경 지식이나 앞뒤 상황들까지 같이 준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그 기사 자체는 하이퍼링크로 달려 있고 그러니까 그 글에는 뭔가 이렇게 약간 뭐 오피니언 같이 무슨 이렇게. 이야기처럼 써 있어요. 뭐 누가 뭐 했는데 뭐뭐 했대. 뭐 그 고슴도치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 캐릭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컨셉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뭐 했대. 뭐 이렇게 했대. 그러면은 그 눌러 보면은 이제 그 기사로 연결되고. 뭐 팟캐스트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네네. 뉴스 기사를 엄청 많이 읽는데 네네. 사실 진입 장벽이 있어요. 이게 특히 정치 경제 이쪽은 흐름이 있어서 맞아. 어느 날 내가 딱 뉴스를 보기 시작해야지 하고 보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맞아. 뭐 네. 누가 누구한테 막말을 했대. 네. 그러면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건지 맞아. 왜 이 두 정당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네. 뭐 경제면이면 이게 왜 갑자기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네요. 또 이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디티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뉴스레터가 또 있는데 요거는 유튜브에서 좋은 음악들을 선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또 디독이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뉴스레터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음악을 추천해주는 게 유튜브에 있는 음악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음원 문제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음원을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그 이메일 안에는 이제 동영상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구독 시스템이라고 하면 네네. 서비스 제공자가 줄 수 있는 자기만의 컨텐츠를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통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큐레이션만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 찾을 수 있는 영상을 맞습니다. 물론 이제 내 관심사 밖에 있는 네. 장르거나 네네. 익숙치 않은 장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지만 몰랐던 나라의 노래라든지 그런 걸 이제 큐레이션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건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로 진짜 큐레이터네요. 약간 우리 그렇죠. 술집 가면 네.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은 뭐 마티니 한 잔. 이런 게 사실 큐레이터의 역할이잖아요. 저기 바텐더가 이게 그렇죠. 사실 뭐 마티니 한 잔 뭐 마트 가면 사 먹을 수 있지만 그죠. 뭐 오늘 내 기분 아니면 지금 내 상태에 따라서 맞는 술을 추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내가 어떠한 취향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권해줘서 내가 더 질 높은 문화생활을
질 높은 지식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또 돈을 지불할 수 있죠. 충분히. 그죠. 그게 돈을 내는 포인트인 거죠.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또 콘텐츠 자체를 구독하는 경우는 뭐 흔히 있습니다. 우리가 팔로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독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꼭 돈을 지불해서가 아니고 뭐 어떤 유튜브 혹은 지지직선이란 팟캐스트를 구독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이제 뭐 좋든 싫든 정기적으로 그 콘텐츠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아, 또 새로운 게 나왔네 하고 보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들어가면 볼 수 있잖아요. 앱을 깔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근데 깔려 있으면 서비스를 누리는 거, 이것도 저는 그 앱 자체를 구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대별로 여러 가지 이런 구독 시스템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봤던 기사가 하나 생각나요. 아까 꽃 얘기 나왔잖아요. 꽃을 네네. 배달해준다. 네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 그거는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닌데 그걸 받아서 뭘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 아니고 미술 작품을 2주인가? 그런 거 한 있어요. 달에 한 번씩 미술 작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맞아. 근데 이거 그냥 비싼 작품이니까 그냥 배송해 주는 게 아니고 아마 계속 정기적으로 바꿔줄 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엄청 선순환 구조인 게 뭐 비싼 이제 유명한 작품도 있겠지만 아까 음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그림을 그리는 아마추어 작가거나 무명 작가의 그림을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사실 이게 화가라는 직업이 네. 배부른 직업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 그림을 알아봐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명 작가거나 아마추어 화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팔고 그걸 구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또 미술 또 예술 작품이니까 그렇죠. 그런 예술적인 그런 감정, 영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또 불러일으키고 되게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서로 좋은 거죠. 창작자한테도 좋고 소비자한테도 좋고. 앞으로는 그렇게도 더 발전하겠네요. 그러니까 꽃이랑 그림처럼 뭔가 소비해야 되는 음식, 식재료나 뭐 이런 게 맞아요.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취향을 건드리는 구독 시스템들이 네네. 앞으로는 더 생길 수 있겠네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보고 싶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이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 수 있을까? 생각난 게 있어요. 뭐가? 반지를 구독하는 거야. 반지? 아닌가? 반지는 약간 소유물의 개념인가? 아 근데 소유가 뭐 이게 패션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을 깨는 게 그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제가 뭐 조금 우려 섞인 그거는 사이즈도 다 맞춰야 되고 그렇구나. 좀 그러니까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좀 잘 돼야 되는 분야다 보니까 사실 귀금속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와이프와 살아보니까 네네. 귀금속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의 오늘의 코디에 어울리는 뭔가 목걸이, 귀걸이? 사실 제가 보기엔 큰 차이 없어. 다 도지겠지냐. 네, 뭐. 근데 이제 그게 구독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지금 한참 얘기하는 와중에 슐라님 오셨습니다. 네, 네. 뭐 얘기하고 계셨어요? 뭐 우리 재밌는 얘기 했어요. 네. 네.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늦게 돼가지고 근데 아까 뭐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다른데, 굉장히 민망하네요. 다른데 계시다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알려드렸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디지익선의 충성 고객 슐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놀리고 싶은 말이 하나 생각났어. 왜? 네.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그러니까요. 습관이고 네. 세 번이면 버릇이다. 간당간당해요. 약간 삼진 아웃 될 것 같은 느낌. 그 한번 멤버 교체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네.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저희 편집자님께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지금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오늘 뭐 다행히 안 계시니까. PD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이제 편집을 하면서 뭐야 하실 수는 있겠으나 뭐 이제부터 얘기 재밌게 하면 되니까요 또. PD에 네. 대해서 얘기하면 다 편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편집 못한다 이제. 근데 지금 슐라님이 잘 오신 게 지금 또 두 분의 생각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구독 네. 시스템에 대한 예시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맞아요. 사례들. 이런 게 있고 뭐 저런 게 있고. 역사적인 선례. 뭐 그래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늘어놓은 김에
두 분이 좋아하시는 구독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를 좀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재밌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을 막 팔로우를 초반에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쓰시는 글 제가 아무래도 좀 더 개념적인 작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덜 경직된 작업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면서 받는 위안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 좀 팔로우 해가지고 읽는 재미, 좋아요 조금씩 하는 재미가 있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 스트리밍하고 그리고 게임 유튜브 뮤직? 네네. 그거 어때요? 저는 안 써봐가지고. 이게 약간 네. 파가 나뉘잖아요. 유튜브 뮤직이랑 그 멜론 같은 전통 게 한국 토종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전통이에요? 토종 기업들. 전통이 아니고 토종 기업들. 그리고 그 애플 뮤직 쓰시는 분들. 맞아. 이렇게 좀 세 개로 나눠지더라고. 저는 애플 뮤직 쓰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뮤직 쓰시는 거고 범리님은 뭐 써요? 잘 안 들어요. 뭐야? 이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잘 안 들어요. 노렸다. 네네네. 근데 다 해봤어. 이게 약간 그 무료 체험 기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약간 뽕을 못 뽑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진짜 기업들의 킬링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료 구독을 이렇게 시켜놓고 어느 순간 보면 돈 빠져나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딱 2번 뺏겼는데 네. 잘 끊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피로감을 받아요.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내가 구독한 채널이나 그런 계정의 새로운 글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RSS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큐레이션 느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보던 걸 새로운 게 왔을 때 알려주는 정도의 느낌이지 내가 관심 있어 할 법한 거를 추천해주는 기능은 사실 좀 없는 편이잖아요. 큐레이션? 없죠. 예. 근데 요즘은 그거에 대해 좀 피로감이 있더라고. 이게 재미가 내려받으니까. 없어 점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구독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채널에 기대했던 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면 네. 자연스럽게 구독을 취소하게 되더라고요. 나머지도 다 비슷하겠지 하면서 물론 그렇게 이탈자를 방지하려고 그 각 채널별로 무수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 채널마다 테마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 테마에 대한 피로감이 생기면 좀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구독 리스트를 한번 다 정리해요. 그렇게 네. 하시는구나. 네. 그럼 정리 기준은 뭐예요? 주로? 내가 재미없는 거. 재미없는 거. 그래서 요즘에 좀 관심이 가는 거는 큐레이션 기능이 강한 서비스들. 그치. 내가 좋아할 법한 걸 알려주는 서비스들. 그런 거를 좀 뭔가 관심 있어 하는데 그쵸. 최근에는 넷플릭스가 좀 그런 걸 잘해줬던 것 같아요. 진짜 잘해요. 그 내가 보고 싶을 만한 것들을 이제 내 시청 기록을 보고 딱딱 판단을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좀 컨텐츠가 좀 한정돼 있잖아요. 특히 네. 한국 시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유튜브가 좀 큐레이션 기능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있는 걸 좀 추천해주는 시스템? 그런 거에 좀 더 요즘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디에디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유튜브도 아세요?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유튜브도 하고 선글라스 끼고 나오시는 분들. 네네네. 그분들이 뭐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본인들 웹사이트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글도 막 주기적으로 올리고 매일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이런 큐레이션들을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취향의 설계에 대해서 뭐 이런 전자제품이 있는데 뭐 좋은 것 같아. 근데 왜 좋은지는 쫙쫙 나오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구독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이 구독 시스템들이 왜 특징적인지 뭐 어떤 부분들이 매력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로 그 어떤 재화를 소유하는 거에서 경험 자체를 소비하는 걸로 방향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화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 그러니까 소비재 같은 것들이 있고 경험하고 사라지는 거. 영화나 음악 뭐 이런 것 같이 그런 컨텐츠류들이 이런 구독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까 뭐 우리 꽃 얘기도 했잖아요. 꽃 같은 경우도 뭐 주기적으로 시들고 사라지니까 한번 갖다 놓으면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또 새로운 꽃을 들여놓을 만한 충분한 뭐 이유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경험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또 두 개로 쪼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비교적 소유된 혹은 재배된 경험재하고 그냥 흘러 없어지는 경험재 이렇게 두 가지. 재배된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영화라든지 내 뮤직 플레이어에 들어온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치 내가 어떤 꽃밭을 이렇게 텃밭을 딱 읽은 것처럼 요거는 나의 취미로 이렇게 딱 수확된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안정감을 딱 주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유튜브를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아, 좀 의외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흘러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자유롭게 경험을 할 수 있고 디즈니랜드라든지 뭐 이런 공간을 생각해봐도 안에서 재밌게 놀고 뭐가 남진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냥 기분 좋았던 네, 추억? 네. 그런 종류의 경험을 저 같은 경우에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처럼 뭐 이게 취향을 딱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보다는 네. 좀 더 휘발성이 강하다? 유튜브가? 휘발성, 네, 기본적으로 휘발성인. 그래서 굳이 어떤 의미상의 매듭 지음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필요에 의한 구독이 아니고 그냥 내가 기분 약간, 좋아지고 많은 그걸로 충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식재료 아니면 뭐 쏘카나 그린카 같은 카쉐어링 이런 건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구독 시스템인 거고 그쵸. 지금 슐라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 휘발성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정확한 단어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딱 즐기고 사라지는 것들. 그게 컨텐츠 자체의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동안 공들여서 찍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은 가볍게 소비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지 않고 그냥 딱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넘어가서 또 이런 경험의 소비 측면에서 본다면 이 컨텐츠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중앙 집권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딱 그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되고 약간 재고 관리라든지 그 유통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물건을 팔던 시스템에 비해서는 그 컨텐츠 자체에 뭐 재화 자체에 생산과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비용만 꾸리면 되니까 좀 더 이제 비용이 줄어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간 재화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쿠팡은 물류 시스템, 뭐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특히 신선 재료 같은 경우는 딱 들어와서 오래 있을 수도 없고 이게 소비되지 않으면 재고가 되는 게 아니고 다 폐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그리고 요즘은 로켓 배송 이런 것처럼 새벽 배송 이런 것처럼 빨리 가는 게 또 중요한 그 구독 시스템의 한 가지 키가 됐잖아요.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 있고.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걸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래요.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주 배야. 나주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시켜도 다음날 도착을 하려면 그 물류 시스템이나 뭐 서플라이 체인이나 그런 그 배송 뭐 어떻게 할지 그 후팡맨이 어떻게 돌아다녀야 될지에 대한 경로들 그거를 엄청나게 연구 개발을 많이 한대요. 맞아. 그 태용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그 이마트 신선 배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랑 쿠팡 습배송? 네. 비슷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영상으로 담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공항에서 캐리어들 운반하는 것처럼 음식들 팍 해가지고 촥촥촥 보내고 카트에 실어가지고 촥 배송하는 게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아까 그 구독 시스템은 전통적인 그 가게들에 비해서 좀 더 그런 로트 관리나 물류 관리나 뭐 재고 관리에 대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는 약간 한 발짝 뒤에서 본 것 같아요. 실제로는 더 치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이게 키워드 자체가 재화를 소유하는 거에서 그냥 경험 자체를 소비하는 걸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영화 산업을 보면 음악 산업을 보면 DVD나 CD를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DVD나 CD에 대한 그 재고나 이런 거를 제작하는 비용 자체가 엄청난 비용인데 요즘에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영화 자체를 한번 스트리밍 하면은 음악 자체를 틀어주면 끝나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산업군이 바뀌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정비가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면 이런 구독 시스템들은 보통 자동 결제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독갱신. 네, 그냥 돈을 그냥 계좌번호를 적어놓으면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요. 카드 번호로 적어놓으면 알아서 빠져나가요.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매번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바꿔서 말하면은 내가 까먹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매번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독하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자책 같은 경우에 책 한 권을 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다. 근데 그 전자책 구독 시스템을 구매하면 한 달에 뭐 10,000원이래. 그럼 훨씬 싼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책을 안 보는 새에 뭐 한 3달이 지나가 있으면 3만 원이 그냥 훅 빠져 있고 이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제를 조금 유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사이트 그 서비스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를 내가 또 다른 서비스에다가 리스트업을 해놓으면 내가 월에 빠져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또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대요. 앱이. 뭔가 파생의 파생 상품 같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이거를 쉽게 구독을 하고 해지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묶어놓는 허브 같은 개념이죠. 아 근데 이제 이게 그 창작자나 그런 플랫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좋은 게 그런 수요 자체가 안정이 되잖아요. 내가 구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빵집에서 빵을 사는데 한 명이 그냥 빵을 사갔어. 그럼 제품 한 개를 판 건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매일 빵을 팔겠다는 권한을 사면 그냥 매일매일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비자의 숫자가 가늠이 되고 그치 뭔가 고정 수입이 생기는 느낌이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계 머리를 굴리기도 편하고 그쵸. 또 약간 캐시카우 느낌처럼 네네네. 뭐 계산을 해보니 정기적으로 뭐 30명은 뭐 구독을 해지하고 구독하고 포함해서 한 30명은 유지가 되더라 이러면 그걸로 다른 플랜을 짤 수도 있고. 이 그쵸. 캐시카우가 뭔지 아까 설명해 주셨나요? 아니요, 설명해 주세요. 캐시카우는 네. 경영학 용어인데 사업마다 꾸준히 돈이 되는 사업들을 캐시카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발해서 사업들을 그 구체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네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커피 매장이에요. 아메리카노도 있을 거고 카페 모카도 있을 거고 계절 신메뉴도 있겠지만 우리가 R&D에서 팔아먹는 애들을 신메뉴라고 생각을 해봐요. 계절 신메뉴. 꾸준히 돈을 들어오는 건 아메리카노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메리카노는 그 카페 사업에서는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돈이 되는 아이템. 모든 기업에서 캐시카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 미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모든 기업의 꿈이죠. 네. 캐시카우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단순히 그게 뭐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게 아니고 그 기업 자체의 그런 이미지, 시그니처? 랜드마크 같은 거. 그쵸. 그런 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스타벅스 가면 아메리카노를 잘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유명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또 이런 수요 자체가 안정화되는 게 소자본으로 내가 창작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내가 지금 영세 창작자인데 내가 현재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없어요. 근데도 앞으로 내가 뭐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줄게 하는 것만으로도 재화를 팔 수가 있는 거죠. 권한을 파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대 수요를 파는 거죠. 그 또 제가 기억에 나는 분이 그 이스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매일 뭐라도 써서 보내겠다. 그래서 일간 이스라라는 이슬아라는 저도 알아요. 네, 그 에세이를 매일매일 보내주는 거예요. 뭐 실물 책이에요?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이메일로? 그게 책으로도 출판이 됐어요. 몇 명한테 그런 구독권을 파는 거지. 근데 그게 뭐야? 뭐 월간 낚시면 낚시 글일 거고 네. 뭐 월간 등산이면 등산 글일 텐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글이 있는 거예요? 뉴스레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일매일 이분이 글을 써서 이메일을 보내줘요. 무슨 글? 근데 글의 형식이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 뭐 어떤 명사를 인터뷰한다든지 어느 날은, 그리고 어떤 날은 어떤 책에 대한 감상을 쓴다든지, 어떤 날은 약간 소설 형식에 가까운 에세이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나눠놔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정해놓더라고요. 어느 정도. 아 그래요? 요러한 그 내용들로 글을 써서 돌아가면서 이걸 전해드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분의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뭐라도 써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약간 뭐 그런 매일 뭔가를 드립니다. 네, 뭐 그런 문구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득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매일 뭘 주는데요? 뭐 정해진 게 있어요? 뭐 등산이야 낚시 이랬잖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팟캐스트도 그치? 매주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주방장 마음대로 그러니까 매주 다른 주제로 하지만 매주 하나씩을 뭔가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넷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뭐 맥락도 잘 없고 뭐 한데도 그렇지. 뭐 주제에 통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 자동 결제 시스템이 좋은 게 불법 복제를 원천 차단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그 멜론 이야기하면서 음원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로가
엄청나게 많아서 DRM 같은 시스템을 막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 클라우드 그런 플랫폼들에서 사용 권한만 내면 그냥 스트리밍 해주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불법적으로 저장을 따로 해서 내가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막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의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네네. 느낌이죠. 네. 그래서 소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 복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불법 유통될 수 있는 경로를 좀 사전에 차단한다 그래야 되나? 하긴 지금 생각해 보면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불법 다운로드 많이 있는데 인터넷에 보통 불법 다운로드가 혹은 불법 영상물이 뜨는 타이밍이 DVD가 발매될 때래요. DVD가 그러니까 뭐 영화관에서 빼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종사자들인데. 그 왜 캠 버전 있잖아요. 캠 버전이 어쩔 수 없지. 뭐 그거는 개인의 약간 문제지. 개인의 문제지. 그치. 흔히 얘기하는 개인의 일탈이고. 근데 이제 좀 고화질로 불법 영상물이 뜨는 타이밍이 주로 DVD가 발매됐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그거는 정식적으로 유통한 컨텐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복사를 불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넷플릭스가 불법으로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넷플릭스에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불법으로 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보다 월에 10,000원씩 내는 게 속 편하기 때문에. 그치. 네, 이게 그 비싼 것도 아니고. 네,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그런 느낌이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이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제가 한참 다큐멘터리 많이 볼 때 올레 TV 이런 거 있잖아요. 구독 시스템 전에 있던 전통적인 IPTV들 그거는 막 한 편에 1,700원. 맞아. 막 이러는데 다큐멘터리 48분 보자고 1,700원을 내가 1,700원을 내야 되나? 아깝지. 근데 10,000원을 내면 다큐멘터리 포함, 영화 포함, 드라마 포함 다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 달에 10편도 안 봐. 몇 편 안 봐. 남는 장사가니까요.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면 남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냥 시청 기록만 뭐 찾아보면 나올 건데. 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무한히 또 볼 수 있어요. 네. 그냥 무한정 자유 이용권. 아마 이제 슐라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 네이버 영화 코너에 있는 대여 시스템이랑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대여 시스템은 가격이 낮은 대신 뭐 일주일간 볼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DRM이 걸려 있어요. 그치. 네. 그 불법 복제를 해서 이렇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걸 공급하는 사람들도 뭔가 돈이 되니까 하는 걸 텐데 사실 뭔가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빼내기 위해서. 그치. 뭐 DVD라고 하면 DVD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빼내려면. 근데 이제 그런 투자 대비 수지타산이 안 맞아. 그치. 스트리밍 서비스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쵸. 그 시장 그런 어두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뜻은 그런 게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뭐 토렌트 이런 거가 많이 유행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어떤 경로로 영화를 봐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토렌트를 뒤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긴 맞아요. 있었어요. 예전엔 다시 보기가 진짜 IPTV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좀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식적인 루트가 생겼다. 여기 가면 딱 볼 수 있다. 여기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왓챠가 그를 잘 노렸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이게 비디오방, DVD 판매점. 옛날엔 진짜 비디오 대여점 많았잖아요. 뭐 영화 마을. 무슨 영화 재밌어요? 막 진주만 추천해주고 이런 데 있잖아. 우리 동네 그 비디오 가게 이름 으뜬가 버금. 뭐야? 갑자기? 어쨌든 그런 게 많이 없어지면서 IPTV라는 대체제가 생겼는데 그쵸. 사실 IPTV를 가입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 그래서 사실 진짜 하몽님 말대로 뭔가 옛날 영화를 보고 싶은데 볼 데가 없는 거야. 이미 비디오방은 다 없어졌지. 그치. DVD도 DVD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지. 그렇다고 IPTV를 사자니 그건 또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갈 때 있게 우리가 통신사나 인터넷을 가입하면 IPTV를 껴서 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거 자체를 이용하려면 돈이 듭니다. 어쨌든. 더욱이 영화 한 편 보려고. 그치. 돈 많이 그러니까 내지. 그게 선뜻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시장을 참 왓챠가 아마 선두주자였을 텐데 한국에서는 잘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꼭지로 넘어가 보면 전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거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 구독 서비스들이 이용하면 큐레이션을 겁나 잘해줍니다. 네, 큐레이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거죠.
나 믿지? 우리 서비스 이용하면은 거기 뭐 내용은 내가 갖다 줄게. 알아서 뭐 봐. 알아서 경험해.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그런 오마카세? 약간 이런 느낌처럼.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바나 술집. 그치. 바텐더가 해주는 거. 우울할 땐 마티니 한 잔. 마티니 먹고 맛있네요. 마티니 맛있어요? 다음은 뭐 이런 걸 이거 해보세요. 먹어볼래요? 부숑 먹어볼래요? 이러면서 그치. 그런 것들이 진짜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취향을 가지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내가 여태까지 좋아했던 걸 기반으로 새로운 걸 자꾸 갖다 주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또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 회사들에서는 이런 큐레이션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또 성패가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자본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서비스가 가진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뭐 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 가면 뭐 그 큐레이션이 좀 잘 돼서 내가 좋아하는 걸 잘 추천해줘요. 뭐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다수의 사용자 그리고 다수의 컨텐츠, 다수의 그런 서비스 재화들이 있고 이런 게 빅데이터라면은 이런 거 안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들을 그 비슷한 컨텐츠들 중에서 새로운 것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딥러닝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뭐 비유를 하자면 인공지능 바텐더가 그치. 마티니를 좋아하고 기분이 우울하면 다음엔 이거 이렇게 해주는 거죠. 추천을.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 그 범주를 나눠놓고 그 안에 속하는 거를 자꾸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왓챠라는 시스템 뭐 서비스를 처음 접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왓챠 처음 하면 가입하면 재밌게 본 영화 선택하라고. 내가 여태까지 본 거, 내가 평점 지금까지 봤던 매기고. 거. 맞아요. 한 10몇 개 이상 골라야 가입이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왓챠를 이용을 안 하긴 하는데 골랐어요. 범래님이 좋아하실 만한 영화 하면서 리스트가 쫙 뜨잖아요. 네. 내가 진짜 다 본 영화인 거야. 아 진짜? 아쉽게도 다 봐서 가입은 안 했는데. 가입을 안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용을 안 했는데. 저는 초기에는 저는 왓챠에 기록해놓은 영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내가 본 영화를 기억하려고 이제 별점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좋았다 나빴다 이런 기억들을 하려고. 근데 점점 하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할지를 또 추천을 해주는 것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 큐레이팅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변화해오는 과정도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례로 뭐 20살 초반 이럴 때 그 동대문 시장 이런 데 갔던 때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막 뭐라고 할까요? 옷 팔려고 하면 되게 불편하게 막 형들이 쫓아오고 이런 거 진짜 싫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가보셨어요? 동대문 시장 이런 데? 많이 가봤죠. 밀리오레나. 가보셨구나. 그런 데 가면 엄청 부담스럽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난 좀 자유롭게 보고 싶은데 와가지고 말을 걸고 막 추천을 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부담스럽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라고 할까요? 모든 시스템, 그러니까 서비스가 당연히 그런 형식은 아니었고 편하게 해주겠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꽤 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유롭게 다양한 편집 옵션들을 이렇게 선호도에 따라서 배치를 해주고 알아서 고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제공해주는 큐레이팅이 약간 선택권이 소비자한테 넘어간. 네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선택지의 질이 좋은. 그렇죠. 약간 또 비슷한 사례로 제가 전시도 자주 가는데 미술 전시. 네네. 제가 좀 안 좋아했던 게 미술 큐레이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 도슨트? 네, 도슨트 그렇죠. 도슨트 분들이 물론 지금도 계시고 지역 따라서 뭐 나라 따라서 이게 또 전통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좀 주도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막 열심히 듣는 척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노력이지, 감정 소모지. 근데 하긴 그게 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때도 있는데 이게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만 보여요. 그림이. 그러니까 그럴 되게, 때가 있어요. 되게 뻣뻣해지고 저도 약간 감상하는 방식이 그래서 주변에서 막 그 도슨트 분이 이제 몰려오시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관람객들을 몰고 오시잖아요. 약간. 맞아. 주기적으로 네. 오시죠. 네. 그러면 진짜 막 이러면서 막 피해요 저는. 피해야 돼. 하긴 또 슐라님 또 자기만의 세상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이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알고 모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지만 내 방식대로 내가 해석할래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가르친다는 게 일방적인 가르침 그래서
그 공간적인 강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르침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큐레이팅 방식이. 가령 최근에는 뭐 이어폰으로 음성만 다운받아가지고 자유롭게 내가 이제 듣고 싶을 때 듣고 끄고 싶을 때 끄면서 들을 수 있는 음성 지원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디오 도슨트라고 해서 있죠. 맞아. 능동적으로 큐레이팅을 해서 딱 꽂아주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이렇게 깔아주는 그런 느낌으로서 하는 것들이 또 좋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 그리고 아까 잠깐 그 딥러닝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 큐레이팅 서비스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딥러닝 뭐 머신러닝 그리고 뭐 빅데이터 하는 것들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적 흐름하고 잘 맞닥뜨려진 서비스들인 것 같아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고 결국 성공하는 구독 서비스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나, 이제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컨텐츠의 입장에서는 일단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컨텐츠는 이런 게 특별해 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까 뭐 유튜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유명인들을 섭외한다거나 아니면 창작자 자체가 이력이 특별한 사람이거나, 최근에 백종원 씨가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구독자 100만 명 넘었잖아요. 지금 170만 명 정도 했을 벌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컨텐츠들의 특징은 내가 이렇게 재밌어, 혹은 내가 이렇게 유익해, 뭐 내가 이렇게 뭐 너의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색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캐릭터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컨텐츠들을 다루고 있는 플랫폼,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뭐 이런 애들의 특징은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재밌는 컨텐츠들은 다 내 거 들어오면 있어 해야 되는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제가 알기로 원래 처음에는 네. 다시 보기 서비스가 있는 그냥 왓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스였는데 그게 이렇게 큰 인기를 구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리지널 시리즈가 대박을 치면서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네. 하우스 오브 카드가 재밌대. 그럼 넷플릭스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션 임파서블 5가 보고 싶어. 그럼 사실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고 왓챠에서도 볼 수 있고 그쵸. 네이버 무비에서도 볼 수 있고 사실 채널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오리지널 여기서만 볼 수 있다는 그 강점으로 넷플릭스가 이렇게 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 그 하우스 오브 카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가 넷플릭스에서 만든 첫 번째 그 오리지널 시리즈거든요. 초대박 났죠. 초대박. 네, 초대박이 났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초대박이 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사람들의 그런 취향을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아 그게 처음에 기획을 할 때부터? 네, 그랬더니 이 그 케빈 스페이시라는 배우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리고 그 정도로 분석을 한 거구나. 네, 데이비 핀처라는 감독을 좋아하더라. 그러던 찰나에 이런 그런 시나리오들을 봤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방송사들에서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할 때는 파일럿이라고 해서 일단 한 화 정도 만들 돈만 주고 만들게 시켜요. 그 다음에 이 반응을 본 다음에 본편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반응이라는 거는 그 내부자들끼리 시청률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한 편을 내요 그냥. 아 내요? 네, 1화짜리를? 네, 파일럿 방송 뭐해서 낸다고 내부만 보나?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편만 투자를 하고 간을 본 다음에 시리즈를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데 넷플릭스는 확신이 있었던 거지. 정치물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여기에 데이비 핀처랑 케빈 스페이시 데려오면 대박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화를 통으로 투자했어요. 그냥. 그간 사람들이 봤던 영화나 드라마의 다시 보기 비율을 보니 이 배우를 좋아하고 이 감독을 좋아하고 이런 정치극을 좋아한다는 거를 알고 그냥 올인. 네, 그러니까 제가 한화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시즌을 그냥 통으로 투자했어요. 야, 초대박이 난 거지. 구독 서비스가 또 되게 잘 되려면 창작자하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그 저작권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수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제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 유튜브가 노란 딱지라고 하던데 저 최근에 알았어요. 이 영상물이 좀 별로 이렇게 좋은 영상물이 아니다, 아니면 좋은 영상물이 아닌 게 아니다,
이걸 판단을 인공지능이 한대요. 아 그래요? 네, 인공지능이? 네, 워낙 전 세계에 올라오는 뭐 동영상이 하루에도 몇억 많긴 개일 많지만, 텐데 그치. 그래서 인공지능을 돌려서 물론 뭐 학습이 된 인공지능이겠죠.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해. 그 검열 시스템이 생각하기에 음란물이라고 판단되거나 뭐 아니면 좀 뭔가 선정적이야. 비상식적인 그런 비디오라고 생각이 되면 노란 딱지가 붙는데요. 아, 주호민 씨가 그래서 밴 당한 거예요? 아 밴이랑은 좀 다르대요. 그러면 수익이 약간 밴. 다 노란 딱지가 붙으면 네. 그 영상으로는 수익이 안 나요. 그니까 아.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영상을 내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잠깐 너 옐로 카드 이 영상 옐로 카드 우선 너 이걸로 수익을 못 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영상 제작자가 그 제기를 하면 의견 제기를 하면 뭐 사람이 확인을 하고 풀어주거나 뭐 더 심하면 이런 영상이 많아지면 넌 밴 뭐 이렇게까지 판단을 한대요. 근데 완벽하지 않은가 봐요. 그 인공지능 검열 그쵸. 시스템이. 창작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그 돈을 벌 수 있는 권한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겠어. 또 인공지능이 검열을 했으니까 왜 걸렸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수익이 안 나 이 영상은. 그러니까 조회수가 몇만인데 뭐 수익이 빵이야. 봐보면 뭐 노란 딱지 붙어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요거는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애플 있잖아요. 앱스토어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앱스토어에 많은 개발자들이 앱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린 개발자들이 소송을 걸었대요. 애플에다가. 내가 앱스토어에다 앱을 올렸는데 애플에서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지. 아 수수료가 너무 세다? 네, 수수료도 세고 좀 제재하는 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우리는 다 기억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들고 나와서 앱스토어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새로운 그 마켓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판을 깔아주고 여기서 앱을 팔게 했는데 이제 약간 그 앱 만든 사람들이 이제 와서 딴소리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딴소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주객전도? 네, 약간 예전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씨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화를 낸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 앱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만큼의 수익은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어야지 하는 시각도 있고 그게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논쟁이네요. 이게 안드로이드는 수수료가 애플보다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자 등록비도 싸고 그리고 또 뭐 아이폰 앱은 맥에서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그쵸. 그런 폐쇄성. 노트북을 팔아먹잖아 또.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선 출시된 앱이 애플 스토어엔 출시가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검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단적인 예로 아이폰에는 고스톱이나 막고 게임이 없어요. 아 그런 사행성 게임이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없구나. 절대 애플에서 승인을 안 한대요. 사실 저는 막고를 하고 싶어서 찾아봤었거든요. 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안드로이드에 갔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지. 근데 나는 몰랐어요. 그게 애플의 정책이었다는 걸 몰랐는데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지만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점일 수도 있겠죠. 이런 폐쇄적인 정책이. 그렇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구독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봤고 이번엔 좋아요 차례입니다. 좋아요 버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좋아요 버튼 우리 왜 누를까요? 나는 좋아요 버튼이 있는 이유를 개인적으로는 좀 확고한 답안을 가지고 있긴 해요. 네. 뭐예요? 굳이 할 말은 없는데 네. 이 게시글을 재밌게 봤다는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아 맞아. 아 그 보고 가요. 요즘에 약간 그 SNS 예절이라 그래야 되나? 제 뭐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친밀하거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땐 댓글을 달아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그 커뮤니티 시절 한참 그 커뮤니티가 핫할 때는 댓글을 달았는데 의미 없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뭐 흔히 얘기하면은 애초에는 싸이월드의 퍼가요가 좋아요의 시초인 거야. 어떻게 보면 퍼가용 물결 하트. 퍼가요하고 맞아 물결 하트 나오잖아요. 사실 그게 자동으로 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퍼간다는 거를 알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댓글로. 근데 그게 일종의 작성자에 대한 피드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얘기가 있냐면 예전에 글설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글설리? 네. 모르겠는데. 슐라님 알아요? 아니요. 이 커뮤니티 사이트 이제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글쓴이를 설레게 하는 리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글을 쓴 사람은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조회수가 늘고 댓글이 달리는 걸 기다려요. 근데 댓글이 딱 뜨는 거야. 1 하고 떴어. 이렇게 대괄호 안에 1이 떴어. 딱 들어가 보면 글설리라고 써 있는 거야. 놀리는 거예요. 아까 낚시구나. 낚시예요, 낚시. 설렜지? 1 써 있어서. 그래서 무풀 이제 방지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뭐 비슷한 이런 거예요. 느낌이구나. 네. 그래서 글쓴이 설레게 하는 리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다 관종이기 때문에 내가 쓴 컨텐츠, 내가 만든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는데 옛날에 그건 다 댓글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추천, 비추천. 이제 댓글에 이제 추천 댓글, 비추천 댓글 막 하고 베스트 댓글이라는 시스템이 또 생기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게 소셜 네트워크로 넘어오면서 페이스북에서 라이크, 좋아요 버튼. 네네네. 그리고 페이스북엔 하나 더 있었어요. 포크라고 찔러보기라는 버튼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하는 기능이에요? 찔러보기? 예를 들어서 있었어, 맞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초창기에 있었어요. 포크.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찌르는 거예요. 얘한테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내가 지금 너의 프로필을 받고 너한테 내가 살아있음을 그냥 얘기하는 버튼인 거예요. 약간 계속 친하게 지내자 그루밍 같은 거구나.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굳어진 건 좋아요 버튼만 굳어진 것 같아요. 좋아요는 요즘에 그 페이스북의 상징입니다. 그쵸. 그 페이스북 사옥을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에 보면은 그 페이스북 입구에 그 좋아요 버튼 모양의 그 상이 조각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 큰 그림이 있고 이 UX 쪽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피드백을 얻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UX 쪽에서는 좋은 설문을 작성한 법도 연구를 해요. 어떻게 문항을 만들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답으로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회사에다가 보내줘야 된다. 뭐 랜덤하게 뜰 때가 있잖아요. 뭐 이거 뭐야 이게 막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 이 서비스가 좋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확실한 피드백이에요. 그게 제일 바로.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또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약간 아이콘처럼 응축된 상징 더미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쵸.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댓글을 남긴다든지 이런 거는 데이터로 환원도 안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정도의 관심이라든지 뭐 주변의 시선을 끌고 있는지가 이렇게 딱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글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전체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조회수가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막 조회수 중복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래서 좋아요나 뭐 조회수 같은 것들이 쌓이면 그만큼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일종의 재화처럼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제 환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근데 사실 조회수라는 거는 아까 이제 슐라님 약간 말을 빌리면 우리의 컨텐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척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팟캐스트도 네. 그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뭐 팟캐스트를 들었어. 근데 과연 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우리의 팟캐스트를 재밌게 들었을지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궁금하지만 절대 알 수 없는. 출구조사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거를 알아보는 의미에서 그런 거를 약간 환전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쵸. 의미에선 좋아요의 개수가 조회수랑 별개로 내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정도 있구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인 것 같아요. 노력을 들여서 눌렀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 컨텐츠에 뭔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치. 이게 뭐 존경의 의미든 진짜 좋은 거든 재밌어요든 뭐든 관심을 표시하는 거고 그런 소중한 피드백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사실 맞아. 그게 그래서 문제가 됐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연쇄 살인마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는데 좋아요 버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를 막 누르면 마치 그 연쇄 살인마를 좋아한 것처럼 누르는 의미이냐 아니냐 판단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 뉴스를 좋아한 건지 뭐 이거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페이스북에서는 5가지 추가적인 그 버튼을 만들었어요. 최고예요, 웃겨요, 멋져요, 슬퍼요, 화나요 하는 버튼을 5가지 만든 거예요. 페이스북 사용자가 한 23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수단이 2가지였는데 이제 수단이 7가지로 늘어난 거죠. 버튼이 6개니까. 더 나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게 도입되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제 범죄자, 뭐 연쇄살인마 이 사람에 대해서 좋아요를 계속 누르게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뭐 논란, 이슈 이런 것들이 일어서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됐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SNS 같은 플랫폼이 취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 약간 이런 측면에서 약간 불가피하게 도입된 느낌이 저한테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차후에 뭔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는. 어떤 분이 브런치에다가 재밌는 글을 올리셨어요. 이 버튼들이 왜 생겨났을까에 대해서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 인사이드 아웃 보면은 내 감정을 다루고 있는 캐릭터들이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마음속 세계에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기쁨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좋아요 버튼이 있었을 때는. 근데 이제 2016년 들어서서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이런 애들도 이제 표현이 가능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내 감정 표현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페이스북의 개발자,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제 기획하는 사람인데 여기다가 어떤 버튼을 또 추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달리 뭘 추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부정적인 거를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지금 하나요밖에 없죠. 부정적인 건. 네. 슬퍼요도 있고. 우울해요. 슬퍼요? 응. 우울해요? 관심 없어요. 아, 관심 없어요. 아, 근데 그거는 별도로 이 컨텐츠가 관심 없음 하고 따로 매길 수는 그쵸.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긴 네. 하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구독, 좋아요의 뭐 비밀이랄까요? 조금 깊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분 어떠셨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처음에 구독, 좋아요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네. 되게 가벼운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역사부터 네. 물론 슐라님이 안 계시긴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구독 시스템은 우유, 신문 막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신문 저 있었으면 약간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많이 털렸던 게 없으니까 안 돼. 안 돼. 일사 사람은 빨리 와야 돼.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나 지금 완전 현재까지 쭉 훑어봤는데 아주 재밌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독 시스템이 발전할지, 사실 신선식품이 구독 시스템이 된 지도 몇 달 안 됐잖아요. 그쵸. 앞으로 더 어떻게 구독 시스템이 발전할지도 좀 궁금하네요. 뭐 저도 재밌게 임했고요. 제가 맨날 소비주의 좋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네네. 제가 소비주의를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상의 근거가 바로 이 좋아요 구독 시스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정치에 아주 큰 관심이 없는 이유는 어떤 의미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정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일반적인 그 정치란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어떤 권력의 분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이 권력의 분배가 오늘날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다 1인 1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1인 1표가 조야 시스템에서 되게 잘 구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개인의 취향이나 그 사람이 머물고 싶은 영토, 정체성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되고 있고, 또 그거에 분산되고 분열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을 분산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중심 권력의 해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해체 과정이 자본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번역체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소비주의가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 시간 재밌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예상 못했다 이거. 나 예상 못했다 이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